안녕하세요. 저는 교통안전공단에서 30년간 교통사고 예방 연구를 해온 박성재입니다. 올해 72살 작년에 아내를 먼저 보내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버릇처럼 아침 5시 30분이면 눈이 떠집니다. 연구원 시절 출근 습관 그대로입니다. 우리 동네 능골마을 7번 버스 정류장은 제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이곳에서 2시간씩 버스 이용객들의 안전을 관찰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버스 정류장이지만 제 눈에는 곳곳이 위험한 고투성이입니다. 보도블록은 군데군데 깨져 있고 버스가 정차할 때마다 연석과의 간격이 너무 벌어져 노인들이 힘겹게 발을 옮기는 모습을 봅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아찔한 순간들이 여러 번 목격됩니다. 아침 식사는 언제나 같습니다. 현미밥 한 공기에 김치, 계란 프라이 하나.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늘 잔소리를 했습니다. 연구원님은 이렇게 조촐한 아침으로 어떻게 일하시나요? 하면서 매일 따뜻한 국물을 끓여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아침상을 차리면서 문득문득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30년 동안 현장 조사를 다니며 익힌 것이 있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하는 법입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출근 준비를 마치고 나면 6시가 조금 넘습니다. 관찰 일지를 담은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섭니다. 골목길에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지만 새벽 장사를 준비하는 상인들의 분주한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채소가게 주인, 문구점 아저씨, 길모퉁이 호프집 주인 아주머니까지 매일 같은 시간에 마주치는 얼굴들입니다. 처음에는 인사를 건네던 이웃들도 이제는 저를 의식적으로 피하는 듯합니다. 정류장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전체적인 환경 점검입니다. 벤치의 상태, 바닥면의 균열, 정류장 표지판의 가시성까지 꼼꼼히 살핍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일할 때도 이런 식이었습니다. 사고는 결코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위험 요소들이 겹치고 겹쳐 임계점을 넘어설 때 비로소 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7시가 되면 출근 인파가 몰려듭니다. 직장인들, 등교하는 학생들, 노인들까지.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사이로 제가 보는 것은 위험의 징후들입니다. 한 달 전 이곳에서 할머니 한 분이 버스에 오르다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그날 이후 저는 더욱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찰 일지는 이미 4권째 쌓여갑니다. 위험 요소별로 색깔 스티커를 붙여가며 분류했습니다. 빨간색은 긴급 개선이 필요한 항목, 노란색은 주의 관찰 항목, 파란색은 장기적 검토 사항. 연구원 시절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나 봅니다. 매일 기록하는 내용도 점점 더 구체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오전 8시 15분, 초등학생 승차 시도 중 미끄러짐 사고 위험, 바닥 미끄럼, 방지 시설 시급. 오전 7시 45분, 버스 정차 시 연석과의 거리 측정, 평균 47cm로 교통약자 승하차 곤란. 처음에는 몇몇 주민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시선은 의심으로 변해갔습니다. 치매에 걸린 노인이 아닐까, 수상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은 한 젊은 주부가 아이의 손을 잡고 저를 피해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슴 한켠이 아려왔지만 저는 묵묵히 관찰을 이어갔습니다.
김영의 통장이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정류장을 서성이는 노인을 보고 불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제 신분과 하는 일을 설명했지만 통장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결국 주민센터에서 긴급회의가 열렸고 저는 주요 안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경찰이 왔습니다. 2명의 젊은 경찰관이 조심스레 다가왔을 때 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쳐 보여주려 했지만 그들은 제 설명을 듣지 않았습니다. 지구대 동행을 요구하는 그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구대에서 저는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신분증 제시, 전직 이력 확인, 정신 건강 상태 점검까지. 마치 제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에서는 평온함이 밀려왔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 정류장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에 물든 정류장은 평소와 다르게 보였습니다. 내일은 어떤 시선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정류장이 안전해질 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묵묵히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뿐이라는 걸. 아내도 분명 그렇게 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집에 도착해서 서랍에서 관찰 일지들을 꺼내보았습니다. 3달간의 기록이 빼곡히 담긴 수첩들, 컬러 스티커로 분류된 위험 요소들, 통계 분석 표까지. 이것들이 언젠가는 빛을 발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의 일은 어쩌면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내일도 저는 여전히 5시 30분에 일어나 능골마을 7번 버스 정류장으로 향할 것입니다. 이대철 기사는 12년째 이 노선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새벽 첫 차부터 오전 근무를 마감하는 11시까지 하루 15번을 능골마을 버스 정류장을 지납니다. 그는 매일 아침 그 노인을 봤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같은 자리에서 무언가를 기록하는 노인을. 처음에는 그저 동네의 특이한 노인 중 한 명이려니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은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날이었고 이대철 기사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능골마을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그 노인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노인은 버스가 정차하는 순간 자신의 보폭으로 버스 앞쪽부터 뒤쪽까지의 거리를 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열심히 계산하는 듯 했습니다. 열흘 전 이 정류장에서 한 할머니가 넘어질 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버스 뒷문이 열리는 위치가 보도블록 파손 부분과 겹쳤던 겁니다. 그때 이대철 기사는 백미러로 그 노인이 현장을 사진 찍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떠난 뒤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적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늘도 노인은 여전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노인의 손에는 각도기와 줄자가 들려 있었고 정류장 바닥에는 분필로 그린 듯한 여러 개의 선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노란색 안전조끼를 입은 또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이대철 기사는 버스에서 내린 승객들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처음으로 그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노인의 곁에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여러 장의 종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버스 정류장의 설계도면 같았습니다. 혹시 이 정류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대철 기사의 질문에 노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전문가다운 깊이가 있었습니다. 이 정류장의 연석 높이가
기준치보다 3cm 낮습니다. 버스가 정차할 때 승하차장과의 간격이 평균 47cm까지 벌어지는데 이는 교통약자 안전 기준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게다가 정류장 바닥의 경사도가 2.4도로 기준치인 1.5도를 초과합니다. 우천시에는 미끄럼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노인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보도블록 파손 구간의 정확한 위치와 크기, 정류장 표지판의 시인성 문제, 야간 조명의 사각지대까지 모든 설명에는 정확한 수치와 관련 법규가 뒷받침되어 있었습니다. 이대철 기사는 자신이 12년간 보지 못했던 것들을 노인은 정확히 짚어내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안전조끼 차림의 사람은 노인의 손자 박준호였습니다. 교통공학과 대학원생인 그는 할아버지의 관찰 기록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데이터화하는 작업을 돕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수첩에 빼곡히 기록한 내용들이 엑셀 파일로 정리되고 통계 그래프로 시각화되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가방에서 나온 것은 단순한 관찰 일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통안전공단 수석연구원으로 30년을 일했던 전문가의 현장 보고서였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이뤄진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 시간대별 이용객 현황, 버스 정차 각도와 연석 간격의 상관관계, 기상 조건에 따른 위험도 변화까지 모든 것이 정밀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대철 기사는 그제서야 기억났습니다. 작년 겨울 이 정류장에서 일어날 뻔했던 큰 사고를, 폭설이 내린 날 버스가 미끄러져 가까스로 멈춘 그때를. 당시 정류장에는 그 노인이 있었고 그는 침착하게 승객들을 대피시키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노인은 더욱 꼼꼼히 이 정류장을 관찰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손자 박준호는 할아버지의 수첩을 넘기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교통공학과 대학원생인 그가 전공 수업에서 배운 모든 이론이 할아버지의 현장 기록에 담겨 있었습니다. 정류장 설계의 기본 원칙부터 교통약자를 위한 특수 고려사항까지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주거실은 어느새 작은 연구실로 변해 있었습니다. 벽에는 능골마을 버스 정류장의 도면이 붙어 있고 그 위에 시간대별 위험 요소가 색깔 스티커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교통안전공단 시절 작성했던 매뉴얼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서랍에는 매일 아침 관찰한 내용을 정리한 수첩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정류장 안전진단의 교과서나 다름없습니다. 박준호는 할아버지의 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스프레드시트에 입력된 데이터는 놀라운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오전 7시 15분에서 8시 45분 사이 버스 정차 시 발생하는 연석과의 간격이 평균보다 12cm 더 벌어졌습니다. 출근 시간대 승객 밀집도가 높아지면서 버스 기사들이 보도와의 거리를 더 두고 정차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류장 주변 도로의 경사도까지 측정해 두었습니다. 보도블록 파손 구간과 겹치는 지점에서 경사도가 갑자기 높아지는 현상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는 장마철이나 폭설 시의 심각한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작년 겨울에 있었던 폭설로 버스가 미끄러질 뻔한 사고도 이 때문이었던 거군요. 박준호는 할아버지의 관찰 일지를 더욱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기온과 습도까지 체크해 두었습니다. 날씨 변화에 따른 정류장 바닥 상태의 변화, 승객들의 보행 패턴 변화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데이터는
정류장 설계의 맹점을 정확히 짚어내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할아버지가 작성한 시간대별 위험도 매트릭스였습니다. 세로축에는 시간대가, 가로축에는 위험 요소가 나열되어 있었고 각 칸에는 1부터 5까지의 위험도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시간대에 특정 위험 요소가 집중되는 현상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각 위험 요소에 대한 개선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보도블록 교체 시 필요한 규격, 버스 정차 구역 표시의 최적 위치, 배수 시설 보강 방안까지 모든 제안에는 관련 법규와 표준 규격이 꼼꼼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어떤 일을 하셨던 건가요? 박준호의 질문에 할아버지는 잠시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1988년 교통안전공단에 입사해서 2018년 은퇴할 때까지 그는 전국의 버스 정류장 설계 표준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 설계 기준을 최초로 제안한 것도 그였습니다. 수십 년간의 현장 조사와 연구를 통해 그는 작은 설계 변경이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를 몸소 깨달았습니다. 1995년 여름이었지. 한 시골 마을의 버스 정류장에서 일어난 사고를 조사하러 갔었단다. 그날도 이런 식으로 현장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그날의 기억을 또렷이 떠올렸습니다. 폭우로 미끄러워진 정류장에서 일어난 연쇄사고. 그 사고를 계기로 그는 버스 정류장 안전 기준을 전면 개정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전국 표준이 되었고 수많은 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박준호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전공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었습니다. 교통공학은 단순한 설계나 계산이 아닌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학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관찰 일지에는 바로 그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두 사람의 공동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준호는 할아버지의 수기 기록을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고 최신 분석 기법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경험과 손자의 새로운 지식이 만나 더욱 설득력 있는 보고서가 만들어져 갔습니다. 정류장 주변 지형을 3D 스캔한 데이터, 시간대별 승하차 인원, 통계, 기상 조건에 따른 위험도, 변화 그래프까지 모든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단순한 민원이 아닌 전문가의 체계적인 안전 진단 보고서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완성된 보고서를 들고 구청을 방문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의 발견을 현실의 변화로 이끌어내는 일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오랜 관찰과 경험이 드디어 빛을 발할 때가 온 것입니다. 구청 안전교통과 최성민 과장의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겉면에는 정갈한 글씨로 능골마을 7번 버스 정류장 안전진단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서를 펼치자마자 그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첫 페이지의 이름 박성재. 30년 전 그가 교통안전공단 신입 직원이었을 때 만났던 수석연구원의 이름이었습니다. 보고서를 넘기는 최성민 과장의 손길이 무거워졌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현장에서 직접 수집한 데이터는 그 자체로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시간대별 승하차 인원 통계, 버스 정차 시 연석과의 이격 거리 측정치, 보행자, 동선 분석, 기상 조건에 따른 위험도 평가. 모든 항목이 전문가의 시선으로 꼼꼼하게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위험도 매트릭스였습니다.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 사이
정류장의 위험도가 임계치를 넘어서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이 그래프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닌 현장에서 직접 관찰하고 측정한 데이터였습니다. 안전과장님, 현장 실사 준비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마주친 박성재 할아버지는 30년 전과 달라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현장을 살피는 모습이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그의 곁에는 젊은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손자 박준호였습니다. 할아버지의 경험과 지식이 젊은 세대의 신기술과 만나 만들어낸 보고서는 그 자체로 하나의 작품이었습니다. 이 구간의 보도블록 파손이 심각합니다. 특히 버스 뒷문이 정차하는 지점과 겹치는데 이는 교통약자의 승하차 시 큰 위험 요소가 됩니다. 박성재 할아버지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정류장 바닥의 경사도 문제, 우천시 배수 불량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 위험, 야간 조명 사각지대 문제까지 모든 설명에는 정확한 수치와 관련 법규가 뒷받침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30년 현장 경험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손자 박준호는 태블릿으로 3D 모델링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정류장 주변의 지형과 시설물이 정밀하게 스캔되어 있었고 위험구역이 색깔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경험적 데이터가 최신 기술로 시각화되자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즉시 개선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성민 과장의 결정은 신속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안전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바로 공사 계획 수립을 지시했습니다. 보도블록 교체, 배수시설 보강, 조명시설 개선, 버스 정차 구역 재설정까지 박성재 할아버지가 제안한 모든 개선안이 공사 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수상한 행동을 한다고 수군거림을 받던 노인이 알고 보니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일해온 전문가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주민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개선 공사는 일주일 만에 시작되었습니다. 공사 현장에는 매일 아침 박성재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수첩을 들고 있었지만 이제는 공사 감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작업자들은 그의 조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30년 경력의 전문가가 현장에서 직접 지도하는 것은 흔치 않은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박성재 선생님, 죄송합니다. 김영희 통장이 찾아온 것은 공사가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그녀의 사과는 진심이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헌신해온 전문가를 오해하고 의심했던 시간들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박성재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해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정류장이 그리고 이 마을이 더 안전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공사는 계획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파손된 보도블록이 교체되고 버스 정차 구역이 새롭게 표시되었습니다. 바닥의 경사도가 조정되고 미끄럼 방지 시설이 설치되었습니다. 야간 조명이 보강되고 교통약자를 위한 점자블록이 새로 깔렸습니다. 모든 공정이 끝날 때마다 박성재 할아버지의 검수가 이어졌습니다. 변화는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버스 정차 시 연석과의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되었고 승하차 시의 불편함이 크게 줄었습니다. 우천시에도 미끄러움 없이 안전한 보행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정류장 개선 공사가 완료된 후 구청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박성재 할아버지를 교통안전자문위원으로 위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전문성이 구 전체의 교통안전 향상에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박성재 선생님의 경험과 지식은 우리 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자문위원 위촉식 날 구청장은 직접 박성재 할아버지의 공로를 치하했습니다. 30년간의 현장 경험, 그리고 은퇴 후에도 계속된 전문가로서의 소명의식, 그것은 행정이 결코 대체할 수 없는 귀중한 자산이었습니다. 매달 한 차례씩 열리는 자문회의에서 박성재 할아버지의 존재감은 특별했습니다. 그의 제안은 늘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예산과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서도 안전이라는 가치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조언은 구의 교통안전 정책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손자 박준호는 할아버지의 자문위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조했습니다. 현장 조사에 동행하고 데이터를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까지. 이 과정에서 그는 교통안전이라는 학문이 단순한 이론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살아있는 지식이었습니다. 박준호의 대학원 논문 주제는 자연스럽게 정해졌습니다. 고령자를 고려한 버스 정류장 설계 기준 개선 연구. 능골마을 버스 정류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할아버지의 현장 데이터와 자신의 학문적 연구를 접목시켰습니다. 이 논문은 학회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본 연구는 30년간 현장에서 교통안전을 위해 헌신하신 한 분의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논문 발표회장에서 박준호는 특별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객석에 앉아있던 박성재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학술적 성과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전문성의 가치, 그리고 안전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의 증거였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많은 교수들과 연구자들이 박성재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현장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 원로 교수는 박성재 할아버지의 현장 조사 방법론을 체계화하여 교재로 만들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야말로 가장 중요한 교과서입니다. 이 말은 곧 교통안전 분야의 새로운 격언이 되었습니다. 박성재 할아버지의 방법론은 현장 중심 교통안전 진단 기법이라는 이름으로 정리되었고 여러 대학의 교재로 채택되었습니다. 그의 경험이 이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지식이 된 것입니다. 능골마을 버스 정류장의 변화는 각종 매체에서도 주목받았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은퇴 후에도 빛나는 전문성, 세대를 잇는 교통안전 이야기. 언론은 앞다투어 박성재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그의 사례는 은퇴 전문가들의 사회공헌 모델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듬해 봄 능골마을 버스 정류장은 서울시 교통안전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시상식장에서 박성재 할아버지는 손자와 함께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다시 한번 붉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버스 정류장의 성공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전문성과 헌신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 능골마을 버스 정류장에는 작은 의자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정류장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위해 구청에서 특별히 설치한 것입니다. 그 의자에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습니다. 이 정류장의 안전을 위해 매일 아침을 헌신하신 박성재 할아버지를 기억하며 할아버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이곳을 찾습니다. 이제는 수첩 대신 따뜻한 미소로 주민들을 맞이합니다. 매주 화요일이면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안전 교육을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가끔은 손자가 찾아와 함께 앉아있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안전에 대하여, 전문성에 대하여, 그리고 한 사람의 묵묵한 노력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침 첫 차가 도착할 때면 이대철 기사는 늘 정류장에 앉아 계신 박성재 할아버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를 합니다. 주민들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저 노인이 계시기에 이 정류장이, 이 거리가,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더욱 안전해진다는 것을. 오늘도 이른 아침 안개 낀 버스 정류장에서 한 노인이 주변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날카롭습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전문성은 결코 나이 들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안전을 위한 노력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능골마을의 작은 버스 정류장은 이제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전문가의 헌신, 세대 간 이해, 그리고 공동체의 화합이 만들어낸 변화의 상징.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박성재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하루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 광진도서관에서 청소부로 일하는 김순자입니다. 올해 75이 되었지만 아직도 매일 아침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도서관 정문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길. 끝자락에 자리 잡은 제 단칸방에서 도서관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입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걷는 이 시간이 저는 참 좋습니다. 7시가 되면 도서관은 완전히 깨어납니다. 직원들이 3355 모여 아침 회의를 하는 동안 저는 조용히 구석에서 청소 도구들을 정리합니다. 가끔 회의에서 새로 들어올 책 목록이 언급될 때면 절로 귀가 쫑긋해지지만 티를 내지는 않습니다. 청소부 할머니가 너무 관심을 보이면 이상하게 생각할 테니까요. 오전에는 주로 자료실 청소를 합니다. 책장 사이사이를 돌아다니며 먼지를 털다 보면 문득문득 예전 생각이 납니다. 서가에 꽂힌 책들 중에는 제가 젊었을 적 밤새워 읽었던 책들도 많습니다. 특히 한국문학 관련 서가 앞에서는 발걸음이 자주 멈춰지곤 합니다. 청소하는 척하면서 책등을 쓰다듬고 몰래 페이지를 넘겨보는 것이 제 작은 즐거움입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저는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먹습니다. 도시락은 늘 간단합니다. 밥과 김치, 콩나물 무침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도시락이 아니라 이 시간에 몰래 읽는 책이니까요. 요즘은 새로 들어온 현대시선집을 조금씩 읽고 있습니다. 젊은 시인들의 시를 읽다 보면 때로는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합니다. 그들의 언어가 제 젊은 시절의 열정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후가 되면 도서관은 더욱 분주해집니다. 학교를 마친 학생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직장인들도 하나둘 책을 찾아옵니다. 저는 그때 이용자들의 발걸음이 많은 자리를 중심으로 청소를 합니다. 책을 찾지 못해 헤매는 사람이 보이면 청소하는 척하면서 살짝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혹시 찾으시는 책이 있으신가요? 저기 3번째 책장 위쪽에 있는 것 같던데. 하고 말이죠. 특히 문학 전공 학생들이 자료를 찾으러 오면 제 마음이 설렙니다. 저도 모르게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며칠 전에는 한 학생이
해방기 문학 자료를 찾다가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청소하면서 우연히 그 광경을 보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중요한 자료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청소부 할머니가 갑자기 나서서 조언하기가 망설여졌죠. 대신 청소하는 척하면서 그 책이 있는 서가 근처를 맴돌았고 결국 그 학생이 책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저녁이 되면 도서관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책을 읽는 사람들의 뒷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저는 그때 마지막 청소를 하면서 문득문득 멈춰서서 그들을 바라봅니다. 책과 함께하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특별한 순간이 되니까요. 청소부로 일하면서 매일 이런 순간들을 목격하는 것이 제게는 큰 행복입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 도서관을 나설 때면 저는 항상 뒤돌아봅니다. 불이 하나둘 꺼져가는 도서관을 보며 내일 또 이곳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에 미소 짓게 됩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는 주로 오늘 도서관에서 보았던 책들을 떠올립니다. 가끔은 예전에 제가 강의하던 때가 생각나기도 하고 제자들과 밤새워 문학을 토론하던 순간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도서관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제게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합니다. 비록 청소부로 일하고 있지만 이곳에서 저는 제 진정한 모습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책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책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순간들이 제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입니다. 이런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되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도서관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관장이 부임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도서관 문을 열고 들어서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창문을 여는 것입니다. 밤새 잠들어 있던 책들이 신선한 공기를 맡아야 하거든요. 창문을 열 때마다 책들이 깊은 숨을 내쉬는 것 같아 미소가 지어집니다. 먼지 털기 전에 창문을 여는 것은 제가 스스로 정한 규칙입니다. 도서관이 주는 월급은 적지만 이렇게 아침마다 수만 권의 책과 단둘이 있는 시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제 삶의 특권입니다. 청소는 늘 3층 문학실에서 시작합니다. 시집과 소설책이 가득한 이곳이 제일 좋아서입니다. 걸레질을 하다 보면 책꽂이 사이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먼지를 반짝이게 만듭니다. 그럴 때면 저도 모르게 시조 한 수가 읊어집니다.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고국산천을 떠나고자 하랴마는 시절이 하수상하여 올동말동 하노라. 청소를 하면서 시를 읊는 할머니라고 놀랍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저에게는 이렇게 책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1시간쯤 청소를 하고 나면 이른 아침부터 도서관을 찾는 학생들이 하나둘 들어옵니다. 대부분 입시 공부를 하는 고등학생들이에요. 도서관이 열리기 전부터 기다리는 아이들을 보면 저절로 마음이 짠해집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신경 쓰이는 건 구석자리에 늘 앉는 여학생입니다. 까만 교복 차림의 그 아이는 항상 혼자 앉아 공부를 하는데 가끔 책장 너머로 훔쳐보면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어 있곤 합니다. 어느 날은 그 아이가 피곤한 기색으로 졸고 있는 걸 보고 제가 몰래 김밥 한 줄을 책상 위에 놓아두었습니다. 깜빡 잠이 든 사이에 누군가 놓고 간 것처럼요. 그리고 청소를 계속하면서 아이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잠에서 깬 아이는 김밥을 보고 잠시 놀란 듯 했지만 배가 고팠는지 맛있게 먹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책장 뒤에서
몰래 미소를 지었습니다. 청소를 하다 보면 손상된 책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표지가 떨어져 나가거나 페이지가 찢어진 책들이 꽤 있지요. 그럴 때면 제가 가지고 다니는 작은 도구함에서 풀과 테이프를 꺼내 조심스레 보수를 합니다. 도서관 사서 선생님들은 제가 이런 일을 하는 줄 모르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아침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아픈 책들을 치료해주고 있답니다. 특히 오래된 시집들을 보수할 때면 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 김소월의 진달래꽃, 윤동주의 별해는 밤 같은 시들이 담긴 책들은 제가 젊었을 때부터 읽어온 오랜 벗들이니까요. 그 시절 제자들과 함께 이 시들을 읽고 토론하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지금은 청소부 일을 하고 있지만 저에게는 그 시절의 기억들이 제 삶의 가장 빛나는 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도서관을 청소하는 일은 제게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곳에서 일하게 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지금은 걸레를 들고 있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문학에 대한 사랑이 가득합니다. 책장 사이를 오가며 먼지를 털어내는 동안에도 저는 이 도서관에 가득한 지식과 지혜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6시가 되면 도서관의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때쯤이면 청소를 거의 마치고 제 작은 공간인 청소도구함이 있는 창고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잠시 앉아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도서관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형광등이 하나둘 켜지고 컴퓨터가 부팅되는 소리가 들리고 사서 선생님들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새로운 관장이 부임하던 날 도서관은 어쩐지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직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현관을 지키고 있었고 청소도 평소보다 꼼꼼하게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저는 묵묵히 평소처럼 청소를 하면서도 가슴 한켠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침 9시 정각, 정장 차림의 젊은 여성이 도서관으로 들어섰습니다. 30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날카로운 눈매와 단정한 차림새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신임 관장 정유진 씨였습니다. 그녀는 도서관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곧바로 직원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청소부인 저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자료실 청소를 하면서 회의실에서 새어나오는 이야기들을 어렴풋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혁신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관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종이책 중심의 낡은 시스템으로는 미래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전자도서관으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날 이후로 도서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열어주던 창문들은 공조 시스템 가동을 이유로 굳게 닫혔고 책장 사이로 스며들던 따스한 햇살 대신 차가운 형광등 불빛만이 가득해졌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스마트 도서관 프로젝트 현수막이 걸렸고 곳곳에 태블릿 PC가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장서 처분 계획이었습니다. 전자책으로 전환이 가능한 도서들은 모두 폐기하고 그 자리에 디지털 열람 공간을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오래된 책들이 우선 처분 대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정성껏 보수해온 책들이 하나둘 폐기 목록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문학실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관장님이 2명의 직원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책장을 둘러보며 폐기할 도서들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제 귀에 그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이 시집들도 다 폐기 목록에 넣으세요.
어차피 요즘 누가 종이로 된 시집을 읽나요? 전자책으로 충분합니다. 네, 관장님. 하지만 이 중에는 초판본도 있고 절판된 책들도 많은데 더 이상 도서관을 창고처럼 운영할 순 없어요. 공간 활용도를 높여야 합니다. 저는 걸레질을 하는 척하면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서가에 꽂힌 책들이 마치 살려달라고 저에게 속삭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특히 그들이 체크하고 있는 곳에는 제가 평생을 바쳐 연구해온 한국 현대시 전집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꾸준히 수집된 시집들은 그 자체로 우리 문학의 역사였습니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청소 업무 외주화 계획이었습니다. 정 관장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청소와 경비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곧 제가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김순자 여사님. 어느 날 관장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번 달까지만 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전문 청소업체에서 관리를 맡게 될 거예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청소부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고개를 숙이고 네, 알겠습니다 라는 말만 겨우 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길에 우연히 관장의 책상 위에 놓인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도서관 혁신 전략. 그 아래로 작은 쪽지가 보였습니다. 효율성 극대화, 비용 절감, 현대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여진 그 단어들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퇴근길, 도서관을 몇 번이나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찻잔을 앞에 두고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제가 보살펴온 책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침마다 제가 열어주던 창문은 누가 열어줄까요? 홀로 공부하는 그 여학생에게는 누가 김밥을 놓아줄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제 서랍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그 속에는 제가 대학에서 마지막으로 강의하던 날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강단에 서서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설명하는 제 모습,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쓴 시집 겨울나무가 있었습니다. 출간된 지 30년이 넘은 낡은 시집이었지만 그 속에는 제 젊은 시절의 꿈과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무언가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단지 청소부 할머니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평소처럼 성실하게 청소를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일주일. 도서관의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진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생을 함께 해온 책들이 하나둘 사라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제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4층 자료실의 시집과 문학작품들이 가장 먼저 처분 대상이 되었습니다. 관장의 말로는 이용률이 낮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건 핑계일 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부터 시집을 읽는 노인분들도 계셨고 점심시간이면 문학작품을 읽는 직장인들도 많았습니다. 단지 그들이 대출을 하지 않았을 뿐 도서관에서 조용히 책을 읽는 것을 즐기는 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아끼던 한국 현대시 전집들이 박스에 담겨 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30년 전 학생들과 함께 읽었던 초판본들도 있었습니다.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부터 서정주의
질맞의 신화까지 한국 현대시의 정수라 할 만한 작품들이었습니다. 청소를 하는 척하며 박스 속 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한 권의 책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바로 제가 29살에 출간했던 첫 시집이었습니다.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몰랐는데 이렇게 폐기 목록에서 발견하게 될 줄은 더욱 예상치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시집을 집어들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페이지를 넘기자 옛 글씨체로 쓰여진 제 시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봄날은 가고 꽃잎은 지고 그리움만 남아서 20살의 제자와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교수님, 이 시는 정말 아름다워요.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얼른 시집을 제자리에 놓고 걸레질을 계속했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정유진 관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박스들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들 내일 아침 일찍 수거차가 온대요. 오늘 중으로 정리해 주세요. 저는 무언가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 책들의 가치를, 이 책들이 담고 있는 우리의 역사와 문학을 지켜야 한다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청소부 할머니의 입장에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서관이 문을 닫은 후에도 저는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청소를 더 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남았습니다. 폐기될 책들이 담긴 박스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책들을 살려야 했습니다. 한 권 한 권 조심스럽게 책을 꺼내 살폈습니다. 보존 가치가 있는 책들을 골라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시집들, 절판된 소설들, 귀한 초판본들. 그것들을 제 카트에 옮겨 담았습니다. 청소도구함 안에 잠시 숨겨두었다가 내일 아침 일찍 가지고 나가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관장이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서류 작업을 하다가 퇴근하려는 참이었나 봅니다. 카트에 담긴 책들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관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폐기 대상 도서를 무단으로 반출하려 하신 건가요?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명을 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카트에서 한 권의 책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제 시집이었습니다. 관장이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를 보던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자 이름을 확인하고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책을 보았습니다. 잠깐만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책의 저자, 김순자 교수님, 혹시 선생님?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관장의 손에 들린 제 시집이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김순자 교수님이신가요? 서울대 국문과의 그 김순자 교수님이.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 왜 청소부로? 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책이 그리웠습니다.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책과 멀어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관장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무언가 기억난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혹시 겨울나무의 저자이신가요? 이번에는 제가 놀랄 차례였습니다.
30년도 더 된 제 시집을 그녀가 알고 있다니. 그 시집,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읽었던 책입니다. 마지막 겨울나무처럼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그 시구를 읽고 저는 문학도의 길을 결심했습니다. 관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대학원에서 현대시를 전공하려고 했어요. 교수님의 논문들을 모두 읽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취업난에 시달리다가 결국 행정직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녀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습니다. 차가운 관리자의 얼굴 뒤에 숨어있던 젊은 문학도의 모습을. 앉으시죠, 교수님. 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차라도 한잔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관장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늦은 밤, 도서관은 이미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사실 저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관장이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디지털화가 시대의 흐름이라고 하지만 종이책이 주는 특별한 가치가 있다는 걸 저도 압니다. 하지만 예산은 제한되어 있고 시에서는 성과를 요구하고 책임자로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녀의 고민이 이해되었습니다. 저도 한때 학과장으로서 비슷한 선택의 순간들을 겪었으니까요. 책들을 보수하신 분이 교수님이셨군요. 관장이 깊은 감동에 빠진 듯 말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있었어요. 누군가 밤중에 책들을 고쳐준다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도서관의 미래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디지털화의 필요성과 종이책의 가치, 그 사이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균형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했습니다. 교수님, 자정이 가까워올 무렵 관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의 자문위원이 되어주시면 안 될까요? 공식적인 직함과 함께 말입니다. 청소부가 아닌 도서관의 원로 자문위원으로서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침 청소는 계속하게 해주세요. 책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저는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관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밤 도서관의 어둠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보았습니다.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의 모습을. 그리고 그 모습은 생각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서관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는 청소부 김순자가 아닌 자문위원 김순자 교수로서 도서관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아침 청소를 마치고 나면 저는 이제 문학실에서 작은 강의를 엽니다. 아침의 시 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이 모임에는 매일 10여 명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출근길에 잠시 들르는 직장인도 있고 등교 전에 들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시를 읽고 시가 전하는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김 교수님, 우리 도서관의 디지털화 사업에 교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래된 책들을 단순히 버리는 게 아니라 보존할 가치가 있는 책들은 디지털화하면서도 실물을 보관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도서관의 한쪽에는 한국문학특별보관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귀중한 초판본들과 절판된 작품들이 그곳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디지털화 작업은 진행하되 원본은 특별 보관실에서 소중히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젊은 사서들과 함께 일하는 시간도 즐겁습니다. 그들은 제가 가진 오래된 지식에 귀 기울여 주었고 저는 그들에게서 새로운 기술을 배웠습니다. 도서 검색 시스템을 다루는 법을 배우면서 느끼는 설렘이 마치 제가 다시 학생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특별히 기쁜 일은 제가 매일 아침 보살펴주던 그 여학생의 변화입니다. 어느 날 제가 시 교실을 마치고 나올 때 그 아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선생님. 수줍은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매일 아침 김밥을 놓아주시던 분이 선생님이셨죠? 저는 살짝 당황했지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실 저희 집이 많이 어려워서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나올 때가 많았거든요. 선생님이 놓아주신 김밥 덕분에 힘을 내서 공부할 수 있었어요. 그 아이는 이제 우리 시 교실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자신이 쓴 시를 조심스레 보여주었는데 그 안에는 놀라운 재능이 숨어 있었습니다. 도서관의 디지털화 작업도 천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블릿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온라인으로 자료를 검색하는 것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종이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교수님 덕분입니다. 어느 날 정관장이 말했습니다. 교수님을 통해 깨달았어요. 도서관의 현대화가 꼭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걸요. 새 것과 옛 것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책들의 먼지를 털어줍니다. 여전히 창문을 열어 책들이 숨을 쉬게 해주고 책장 사이를 걸으며 시를 은졸입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끔은 정관장도 아침 일찍 나와서 저와 함께 책들의 먼지를 털어주곤 합니다. 교수님, 어느 아침 정관장이 물었습니다. 행복하세요?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먼동이 트는 하늘에 마지막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책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도서관은 이제 단순한 책의 보관소가 아닙니다.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다리가 되었고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도서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벼워졌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